뭐라고요? 그 집이 팔렸다고요? 며느리의 비명이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탐내던 시어머니의 집, 몰래 위임장까지 위조해가며 차지하려던 그 집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 나왔습니다. 경찰이 찾아왔을 때 며느리는 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이렇게 말했던 년이에요. 어머니 코가 딱 돼지 코야. 돈복 없는 상이래요. 칠순 생일에 개밥 그릇에 찬밥을 담아주던 년이에요. 저를 무연고 요양병원에 버리려던 년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녀는 끝까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저한테만 몰래 남긴 1억짜리 보험금이 있다는 것을, 진짜 돈은 따로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12월 말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은 칠순 생일날 며느리에게 개밥그릇에 밥을 받은 69세 어머니가 며느리 몰래 집을 팔아버리고 통쾌하게 반격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내 생일날 며느리가 개밥그릇에 찬밥을 담아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칠순 생일 아침, 강순자는 설레는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팔았던 손이 이제는 주름투성이가 되었지만 생일만큼은 특별한 하루가 될 거라 기대했어요. 거실로 나온 순자는 식탁 위에 놓인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개밥그릇이었습니다. 스테인리스 개밥그릇에 찬밥 한 덩이와 김치 몇 조각이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 한주희가 부엌에서 나오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세요.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주희야, 이게 뭐니?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밥이요. 왜요? 못 드시겠어요? 순자는 아들 한정우를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신문을 들여다보며 고개조차 들지 않았어요. 순자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정우야, 너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니? 순자가 아들에게 물었지만 정우는 여전히 신문만 바라봤습니다. 주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일상은 저녁에 차려드릴게요. 아침부터 뭘 그리 바라세요? 순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 아침은 처음이었어요. 순자는 개밥그릇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탁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에서 순자는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오늘 칠순이야. 순자는 남편 사진을 향해 나직이 말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시장에서 팔아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 순자에게 아들은 전부였습니다. 그 아들이 며느리 앞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순자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생일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주인은 외출복을 갖춰 입고 현관에서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나가요. 냉장고에 뭐 있으니까 드세요. 주인은 그 말만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잠시 후 정우도 양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나도 회사 일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 정우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빠르게 현관을 빠져나갔어요. 집안에 순자 혼자 남았습니다. 순자는 텅 빈 거실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라면 몇 개와 먹다 남은 반찬뿐이었어요. 순자는 라면 하나를 꺼내 물을 올렸습니다. 끓는 물에 라면을 넣으며 순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칠순이구나. 라면을 후루룩 먹는데 눈물이 국물에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남편 영정사진이 거실벽에서 순자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 주희가 다가왔습니다. 주희는 순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순자가 불편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주희야? 주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코 좀 보세요. 딱 돼지코야.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관상하세요? 돼지코는 돈복이 없는 상이래요. 어머니 팔자가 그 모양인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주인은 비웃음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자신의 얼굴로 이런 모욕을 당한 적은 없었어요. 순자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순자의 침묵을 비웃듯 말을 이었습니다. 말을 해야 알아들으실 거 아니에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던데 치매 초기 아니세요? 순자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손자 한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수는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묘한 기류를 감지했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왜 그래? 민수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주인은 민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넌 공부나 해.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주인은 민수의 어깨를 밀어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민수가 문 닫히기 전에 할머니를 돌아봤어요. 순자는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민수의 방문이 닫혔습니다. 주인은 콧방귀를 뀌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순자는 홀로 부엌에 남아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순자는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순자는 문득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남긴 서류 봉투가 있었어요. 순자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생명보험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수령액이 적힌 칸을 확인했습니다. 1억 원이었습니다.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보가 이걸 남겨뒀구나. 순자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 사실만큼은 절대 며느리에게 들키면 안 된다고 다짐했어요. 순자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옷장 맨 안쪽에 깊이 숨겼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순자는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안방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자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시어머니 집 빨리 우리 명의로 돌려야 해. 정우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잖아. 어머니가 안 해주시면. 주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끊었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고 집 팔면 사업 자금 마련되잖아. 순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두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순자는 소리나지 않게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순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년이 나를 쫓아내려고 해.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집은 남편이 평생 땀 흘려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나며 순자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순자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순 없어. 순자는 어둠 속에서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엿들은 대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순자는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도장을 보관해두던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순자는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분명히 이곳에 두었던 도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랍 속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옷장도 열어보고 이불 밑도 들춰봤어요. 어디에도 도장은 없었습니다. 순자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거실로 나가 주희에게 물었습니다. 주희야, 혹시 내 도장 못 봤니? 주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도장이요? 무슨 도장요? 내 서랍에 있던 거 말이야. 분명히 거기 뒀는데 없어졌어. 순자가 애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어디 다른 데 두신 거 아니에요? 순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주희가 능청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그런 거래요. 물건 둔 데를 까먹고 남 탓하고.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은 그 서랍에 도장을 뒀어요. 40년 넘게 그 자리에 보관해 왔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며느리가 도장을 가져간 게 틀림없었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집을 팔고 요양원에 보내겠다던 주희의 말이 생각났어요. 도장이 필요한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순자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주희가 외출한다며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순자는 모른 척 방에서 나오다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으려는데 주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희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을 살짝 열어둔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위임장은 준비됐고요. 무연고 요양병원 자리도 알아봐 주세요. 순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두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주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치매 판정 받으면 더 쉬워요. 어차피 그 양반 정신 나간 거 시간 문제야. 주희는 킬킬 웃으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순자는 벽에 등을 기대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위임장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무연고 요양병원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무연고라는 것은 가족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영영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순자도 알고 있었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박영희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영희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야. 급하게 만나야 해. 영희가 놀란 기색으로 물었어요. 순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전화로는 못해. 내일 내 사무실로 갈게. 순자는 그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어요. 순자는 화장실에서 나와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대로 끌려갈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 오전 순자는 집을 나섰습니다. 영희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은
버스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었어요. 순자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순자를 맞았어요. 순자야, 어서 와. 대체 무슨 일이야? 영희는 순자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순자는 영희 앞에 앉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펑펑 울면서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생일날 개밥 그릇에 찬밥을 받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돼지코라고 조롱당한 일, 도장이 사라진 일, 어젯밤 들은 통화 내용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영희는 듣다가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그년이 내 도장을 훔쳐갔다고? 영희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위임장 위조하면 그건 범죄야. 사문서 위조라고. 영희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어요. 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어떡하면 좋겠니? 무연고 요양병원에 버려질 것 같아. 영희는 순자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야, 진정해. 일단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보자. 영희는 컴퓨터를 켜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소유권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영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아직은 괜찮아. 그년이 아직 손을 못 댄 거야. 순자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영희가 순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순자야, 내 말 잘 들어. 그년보다 먼저 집을 팔아버려. 순자는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뭐? 집을 팔라고? 그래, 내 명의잖아. 내가 먼저 처분하면 그년 계획은 물거품이야. 영희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순자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집은 정훈애가 살 집인데. 영희가 순자의 말을 끊었어요. 내 아들은 평생 전염 바짓가랑이나 붙잡고 있을 거야. 엄마를 요양병원에 버리려는 마누라한테 아무 말도 못하는 놈이잖아.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의 말이 맞았어요. 영희가 다시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먼저 살아야 해.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그년한테 당해. 순자는 한참을 고민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땀 흘려 마련한 그 집이었어요. 하지만 그 집에서 쫓겨나 요양병원에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래, 이대로 당하고 살 수는 없어. 순자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좀 도와줘. 영희가 순자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그년이 꿈도 못 꾸게 만들어줄 테니까. 순자는 영희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 우정이 이 순간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처음으로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분노였고 결심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약속대로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오랜 단골 고객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합한 매수인을 찾았어요. 사업가 김도연이었습니다. 김도연은 50대 중반의 자산가로 영희와 10년 넘게 거래해온 사이였어요. 영희가 김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급한 매물이 하나 있는데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김도연이 흔쾌히 응했어요. 다음 날 오전 영희의 사무실에서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김도연과 마주 앉았어요.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장님, 이분이 제 40년 지기 친구 강순자 씨예요. 사정이 좀 급해서요. 김도연이 순자에게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도연입니다. 순자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영희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에게 당한 일들, 도장이 사라진 일, 요양병원에 버려질 위기에 처한 사연을 간략히 전했습니다. 김도연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영희의 설명이 끝나자 김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이 이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죠. 김도연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빠르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세보다 좋은 조건으로 매입하죠. 순자는 뜻밖의 호의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김도연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계약은 최대한 서둘러서 2주 안에 잔금까지 끝내겠습니다. 영희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야, 이제 됐어. 걱정 마. 순자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주인은 다른 부동산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위조한 위임장이 그 안에 들어 있었어요. 주인은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집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의를 맞았어요. 네, 어떤 매물이신가요? 주인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시어머니 집이에요. 제가 데리러 왔어요. 여기 위임장 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잠시만요. 등기부등본 확인 좀 해볼게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직원의 표정이 묘해졌어요. 손님, 이 매물은 소유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으로는 진행이 어려워요. 주희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왜요? 위임장 있잖아요. 주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따졌어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내부 규정상 고액 매물은 소유자 본인 확인이 필수예요. 주인은 서류를 획 집어들었습니다. 됐어요. 다른 데 알아볼게요. 주인은 문을 쾅 닫고 나왔어요. 길거리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요양병원이요? 다음 주까지는 시어머니 입소시킬 테니까 자리 빼지 마세요. 주인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무연고로 등록할 거예요. 가족 면회 없이요. 통화를 마친 주인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부동산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쓰면 되었어요. 시어머니를 먼저 요양병원에 넣고 나면 집은 어떻게든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영희와 다시 만났습니다. 동네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영희가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순자야, 여기 매매 계약서야. 김 사장님이 오늘 오후에 다 준비해줬어.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았어요. 글씨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내가 다 확인했어. 조건 좋아. 시세보다 500만 원 더 쳐줬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영희가 순자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몇 년 친군데. 자, 여기 도장 찍어. 순자는 새로 만든 도장을 꺼냈습니다. 잃어버린 도장 대신 새로 파온 것이었어요.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처음 이사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첫걸음마를 뗀 거실이었어요. 그 모든 추억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쫓겨나 무연고 요양병원에서 죽을 수는 없었어요. 순자는 이를 악물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쿵! 도장이 계약서에 찍히는 순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영희가 순자를 끌어안았습니다. 잘했어. 잘한 거야. 이제 시작이야. 영희가 순자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어요. 장금까지 2주야. 그 전까지 절대 들키면 안 돼. 알았지?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어요. 순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순자를 불렀어요. 할머니, 손자 민수였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어요. 민수야, 너 여기 웬일이니?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요즘 자꾸 외출하시는 것 같아서요. 순자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어요. 아, 할머니 친구 만나고 오는 길이야. 별일 아니야. 민수가 할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할머니, 요즘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순자는 손자의 걱정 어린 눈빛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자신 편이었습니다. 순자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할머니 괜찮아. 근데 할머니가 곧 잠깐 어디 좀 가야 할 것 같아.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디요?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또 뭐라고 했어요? 순자는 민수의 질문에 입술을 깨물었어요. 며느리 욕을 손자 앞에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나중에 다 얘기해 줄게. 순자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민수는 뭔가 더 묻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각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순자는 방에서 나왔어요. 거실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내가 우리 집 팔기로 했어. 순자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평생 땀 흘려 마련한 집인데. 미안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대로 있다간 나 정말 요양병원에서 죽게 생겼어. 당신 이해하지? 순자는 영정 사진을 향해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의 웃는 얼굴이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자는 눈물을 훔치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옷장을 열어 깊숙한 곳에 숨겨둔 보험 서류를 확인했어요. 1억 원짜리 생명보험 증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정우한테도 말 안 할 거야. 진짜 필요할 때 쓸 거야. 순자는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주 후면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어요. 순자는 두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컸습니다. 장금일 이틀 전이었습니다. 순자는 영희와 함께 새로 마련한 보금자리를 보러 갔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작은 빌라 단지였습니다. 3층짜리 빌라의 2층, 작은 방 2개와 거실이 딸린 집이었어요. 영희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여기야. 들어가 봐. 순자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어요. 빈 방이었지만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순자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여기가 내 새 집이 되는 거구나. 순자가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영희가 순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때? 마음에 들어?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작지만 따뜻해 보여. 영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증금은 집한 돈에서 빼고 나머지는 내 통장에 넣어둘게. 순자가 영희를 바라봤어요. 영희야,
내가 없었으면 나 어떻게 됐을지 몰라. 영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사이에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영희는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절대 그년한테 알려주면 안 돼. 알았지? 순자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걱정 마. 두 사람은 빈 방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의논했어요. 영희가 아는 가구점에서 싸게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새 출발을 앞두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묘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늦은 밤이었어요. 순자는 살금살금 손자 민수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민수가 책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습니다. 공부하다 그대로 잠든 모양이었어요. 순자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수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순자는 민수의 잠든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손자의 이마를 살며시 쓰다듬었어요. 할머니가 미안해. 순자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근데 할머니도 살아야 해. 민수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순자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방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이 집에서 손자와 함께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라면 끓여주던 일, 용돈 몰래 쥐어주던 일, 시험 끝나고 떡볶이 사주던 일. 순자는 눈물을 삼키며 자기 방으로 돌아왔어요. 옷장을 열어 짐을 쌌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꼭 필요한 것만 넣었어요. 남편 사진 한 장, 갈아입을 옷 몇 벌, 보험 서류, 그리고 새 도장. 그게 순자의 전부였습니다. 순자는 가방을 옷장 안에 숨겨두었어요. 새벽에 몰래 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금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아직 해가 뜨지 않아 밖은 어두웠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장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봤어요. 40년 넘게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며 방문을 열었어요. 복도를 지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문을 열려는데 손이 떨렸어요. 순자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 남편의 영정 사진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여보, 나간다. 순자는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첫 차를 타고 새 빌라로 향했어요. 같은 시각 영희는 은행 앞에서 김도연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은행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9시 정각에 은행 문이 열렸습니다. 영희와 김도연은 창구로 가서 잔금 처리를 진행했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입금 확인을 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기까지 1시간이 걸렸어요. 영희가 휴대폰을 꺼내 순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다 끝났어. 영희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이제 그 집은 내 거 아니야. 김 사장님 명의로 넘어갔어. 순자는 새 빌라 거실에 앉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정말 고마워.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희가 말했습니다. 통장에 돈 들어갔어. 새 보금자리에서 잘 살아. 나중에 내가 갈게.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순자는 빈방 창문 너머 공원을 바라봤어요. 이제 시작이야. 순자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새 빌라의 열쇠를 손에 꼭 쥐었어요. 무겁지만 단단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한편 그 시각 주인은 아침을 준비하다가
시어머니 방이 조용한 것을 눈치챘어요. 평소 같으면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물 마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주인은 시어머니 방문 앞으로 갔습니다. 어머니? 대답이 없었어요. 주인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방 안이 텅 비어 있었어요. 이불이 깔끔하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옷장 문이 열려 있었고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어요. 주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 시어머니? 주인은 집 안 곳곳을 뒤졌어요. 화장실, 거실, 베란다까지 다 찾아봤지만 시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인은 허둥지둥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시어머니가 짐 싸들고 도망갔어. 빨리 와봐. 정우가 놀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뭐? 어머니가? 대체 무슨 소리야? 주인은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지금 그걸 알아? 빨리 오라고. 정우는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급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주인은 거실을 서성이며 이리저리 전화를 돌렸어요. 시어머니의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주인은 불안함 속에서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 매물건을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주인은 지난번에 갔던 부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부동산이죠? 혹시 이 주소로 매물 나온 거 있어요? 주인은 집 주소를 불러줬어요. 잠시 후 직원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아, 그 매물이요? 이미 잔금까지 완료된 매물입니다. 주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직원이 다시 말했어요. 오늘 아침에 잔금 처리됐어요. 소유권 이전 끝났습니다. 주희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주인은 벽에 기대며 주저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주희의 비명이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팔려고 했단 말이야. 그 집은 내 거였다고. 주인은 바닥을 치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쓴 것이었어요. 주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순자는 새 빌라에서의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작은 공원이 보였습니다. 새소리가 들렸고 햇살이 방 안가득 쏟아졌어요. 순자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영희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다가 작은 상가를 발견했어요. 빈 점포 하나에 임대문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멈춰서서 그 가게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영희가 순자의 눈길을 따라갔습니다. 왜? 저기 눈에 들어와? 순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희야, 나 다시 반찬 장사 해볼까 싶어. 영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내가 만든 반찬이 얼마나 맛있는데. 당연히 해야지. 순자는 가게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작았지만 반찬 가게 하기에 딱 알맞은 크기였습니다. 다시 내 손으로 벌어먹고 살아야지. 순자가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영희가 순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아. 내가 계약 도와줄게. 집주인 연락처 알아볼 테니까 기다려. 영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가게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며칠 후 순자는 상가 계약을 마쳤습니다. 영희가 집주인과 협상해서 좋은 조건을 받아냈어요. 순자는 가게 안에 들어서서 이리저리 둘러봤습니다. 벽에 선반을 달고 냉장고를 들여놓을 자리를 정했어요. 여기에 반찬 진열하고 저쪽에 계산대 놓으면 되겠다. 순자는 혼잣말을 하며
가게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영희가 페인트통을 들고 들어왔어요. 순자야, 벽색칠은 내가 도와줄게. 어떤 색이 좋아? 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연한 노란색으로 하자. 따뜻해 보이잖아. 두 사람은 함께 벽을 칠했어요. 페인트 냄새가 진동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순자는 땀을 흘리며 붓을 놀렸어요. 평생 반찬 팔아 아들 키웠던 그 손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으로 다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가게 준비에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간판을 달 날이 되었어요. 순자는 간판 업체 직원에게 가게 이름을 말했습니다. 순자네 반찬이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간판을 달았어요. 빨간 글씨로 쓰인 순자네 반찬이라는 글자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순자는 가게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드디어 내 가게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영희가 옆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 순자야. 대박 나자. 순자는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가게 오픈 첫날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깍두기. 순자의 손은 40년 전처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해가 뜰 무렵 가게에 도착해 반찬을 진열했어요. 아침 9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어요. 순자는 가게 앞을 쓸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중년 여성 한 명이 가게 앞에 멈춰 섰어요. 여기 새로 열었네요. 반찬 좀 볼게요. 순자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오늘 첫날이에요. 여성이 반찬을 이것저것 살펴봤어요. 시금치나물을 집어 맛을 봤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 맛있다. 집에서 만든 맛이야. 순자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새벽부터 만들었어요. 여성은 시금치나물과 멸치볶음을 샀습니다. 그 뒤로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점심때가 되자 가게 앞에 줄이 생겼습니다. 여기 나물 맛있다더라. 새로 연 집인데 손맛이 끝내준대.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무렵 순자는 준비한 반찬을 거의 다 팔았습니다. 영희가 가게에 들러 깜짝 놀랐어요. 야, 순자야. 첫날부터 이렇게 잘 되면 어떡해? 순자는 지친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희야, 오랜만에 이렇게 뿌듯하다. 순자는 빈 반찬통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손으로 번 돈이잖아. 이 맛에 사는 거지. 영희가 순자를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한편 그 시각 주인은 집에서 경찰 2명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한주희 씨 맞으시죠? 위임장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 나왔습니다. 주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희가 발을 동동 굴렀어요. 경찰이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신고 접수된 서류와 필적 감정 결과가 일치합니다.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주인은 뒷걸음질 쳤어요. 말도 안 돼.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습니다. 조사 후에 해명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일단 함께 가시죠. 주인은 어쩔 수 없이 경찰을 따라 나섰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마침 정우가 도착했습니다. 정우는 아내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희야, 대체 무슨 일이야? 정우가 소리쳤지만 경찰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정우는 허탈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같은 날 오후 정우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업거래처 사장이었어요. 한 부장님, 죄송한데
이번 계약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다 진행된 건데요. 거래처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우는 손에서 힘이 빠져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이 계약이 무산되면 사업은 끝이었습니다. 정우는 사무실 책상에 머리를 박으며 신음했어요. 다 끝났어. 사업도 끝이야. 정우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내는 경찰에 끌려가고 사업은 망하게 생겼어요. 어머니는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시각 순자는 가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했더니 다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순자는 가게 셔터를 내리며 혼잣말을 했어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자는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지갑에 넣어 다니는 작은 사진이었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순자는 사진 속 남편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돈으로 새 출발했어. 고마워. 순자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고 집을 향해 걸었어요. 저녁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순자네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입소문이 자자해졌어요. 단골 손님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순자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깍두기, 잡채. 주문이 늘어날수록 만들어야 할 반찬도 많아졌습니다. 순자는 쉬는 날 없이 가게를 열었어요. 영희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순자야,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순자는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젊었을 때는 더했어. 영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랑 지금이 같아? 이제 칠순인데 몸 좀 챙겨. 순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걱정 마. 나 아직 튼튼해. 하지만 순자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다리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어요. 두통도 잦아졌습니다. 그래도 순자는 쉬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를 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어요. 순자는 계산대와 진열대를 오가며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사장님, 시금치나물 하나요. 멸치볶음이랑 깍두기 주세요. 손님들의 주문이 쏟아졌어요. 순자는 연신 반찬을 담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순자의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순자는 계산대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손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순자의 몸이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쿵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가게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누군가 소리쳤어요. 순자는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눈을 뜨려고 했지만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가게 근처를 지나다가 구급차 사이렌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급차가 순자네 반찬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희는 뛰어갔습니다. 순자야, 순자야. 영희가 소리쳤어요. 구급대원들이 순자를 들것에 싣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 이 환자 보호자예요.
같이 타도 되죠? 영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구급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희는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순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순자야, 정신 차려. 나야, 영희야. 순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 바보야, 내가 무리하지 말랬잖아.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순자는 곧바로 검사실로 옮겨졌어요. 영희는 복도에서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마침내 의사가 나왔습니다. 영희가 달려갔어요. 의사 선생님, 제 친구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의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빈혈과 고혈압 증세가 심합니다.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최소 2주는 푹 쉬셔야 해요. 영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그래도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어요. 영희는 병실로 향했습니다. 순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고 얼굴에는 아직 핏기가 없었습니다. 영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이 바보야, 그렇게 무리하면 어떡해.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어요. 영희는 순자의 손을 꼭 쥔 채 밤을 새웠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정우의 집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빚쟁이 2명이 서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한정우, 나와. 돈 갚아. 숨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찾아낼 거야. 정우는 집 안에서 문을 잠근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있었습니다. 사업 부도가 최종 확정된 후 빚쟁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어요.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울렸습니다. 정우는 전화기를 꺼버렸어요. 빚쟁이들이 한참을 소리치다가 돌아갔습니다. 정우는 그제야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주희가 짐 가방을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 가려고? 주희는 차가운 눈으로 정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 살아. 이혼해. 정우의 귀를 의심했어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이혼이라고? 정우가 벌떡 일어나며 되물었습니다. 주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당신 같은 무능력한 남자랑 더 있다가 내 인생 망쳐. 경찰서까지 끌려갔다 왔는데 이제 더는 못 참아. 주희는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주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사인해. 주희는 그 말만 남기고 문을 열었어요. 정우가 다급하게 뒤따라갔습니다. 주희야, 잠깐만.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주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할 말 없어. 안녕.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우는 닫힌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희는 짐 가방을 끌고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익숙한 골목길을 걸었어요. 친정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친정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주희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야. 집에 좀 있어도 되지? 친정어머니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주희는 당황했어요. 엄마, 나 지금 힘들어서 그래. 잠깐만 신세 좀 지려고. 친정어머니가 주희의 말을 끊었습니다. 경찰서까지 끌려간 년을 누가 받아줘?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겠다. 주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그게 오해야.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 친정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오해? 시어머니 도장 훔쳐서 위임장 위조한 게 오해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가. 친정어머니는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주인은 닫힌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나한테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주인은 중얼거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주인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시각 정우의 집에서는 손자 민수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민수는 어두운 거실에 혼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아빠, 왜 이렇게 어두워요? 엄마는 어디 갔어요? 정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나갔어. 민수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정우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잘못했어. 다 아빠 잘못이야. 민수는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빠, 무슨 말이에요? 뭐가 잘못이에요? 정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할머니한테 잘못했어.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할 때 아빠가 막았어야 했는데.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할머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생일날 개밥 그릇에 밥 담아주고 돼지코라고 놀리고 치매라고 무시하고 나 다 봤어. 정우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민수가 아버지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아빠, 할머니 찾아가요. 사과해요. 늦기 전에. 정우는 아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어머니를 찾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아는 사람마다 전화를 돌렸지만 어머니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휴대폰은 여전히 꺼져 있었어요. 정우는 어머니가 자주 가던 시장도 찾아가 봤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반찬을 팔던 자리는 다른 사람이 장사하고 있었어요. 정우는 시장 상인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어머니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막막했어요. 그때 민수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친구분 있잖아요. 부동산 하시는 분. 그분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정우는 퍼뜩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의 40년 지기 친구 박영희. 정우는 영희의 부동산 사무실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민수와 함께 그곳으로 향했어요. 부동산 사무실 앞에 도착한 정우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같이 들어가요.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어요. 사무실 안에서 영희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들어 방문객을 확인했어요. 정우와 민수를 본 영희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뭐하러 왔어? 영희가 차갑게 물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고 싶어서요. 영희가 코웃음을 쳤어요. 이제 와서? 그동안은 뭐 했는데?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우 앞으로 다가왔어요. 내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생일날 개밥 그릇에 밥 받고 돼지코라고 조롱당하고 요양병원에 버려질 뻔했어.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넌 뭐 했어? 신문만 보고 있었잖아. 정우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영희의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사과하고 싶어요. 어머니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영희는 한참 동안 정우를 노려봤습니다. 민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아주머니, 아빠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발 할머니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민수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할머니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셔. 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병원이요? 어머니가 왜 병원에요? 영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과로로 쓰러지셨어. 가게 일하시다가. 정우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사실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영희가 병원 이름과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정우와 민수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해 병실을 찾았습니다. 302호 앞에 서자 정우의 다리가 떨렸어요.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아버지의 등을 밀었어요. 아빠, 들어가요.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에 순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고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가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정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가 왜 여기 있니? 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우는 문 앞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머니, 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 민수가 뛰어들어왔어요. 할머니, 민수가 침대로 달려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많이 아프셨어요? 순자의 굳었던 표정이 풀렸어요. 민수야. 순자는 손자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우는 그 모습을 보다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순자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쿵!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우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제가 못난 놈입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힘들 때 아무것도 못했어. 정우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주희가 어머니한테 그럴 때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저는 비겁하게 눈 감고 있었어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순자는 무릎 꿇은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병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순자가 입을 열었어요. 정우야.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도 많이 힘들었어. 순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평생 너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모른 척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정우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우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순자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희랑은 어떻게 됐니? 정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혼했습니다. 주희가 먼저 나갔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다. 정우가 순자의 손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우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예전에 눈치 보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고민하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이 있어. 정우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니, 이런 게 있었어요? 순자가 서류를 정우에게 내밀었습니다. 1억이야. 너한테 쓸 생각 없었어. 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어요.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민수도 있고 내가 진짜 달라졌으면 좋겠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건 진짜 마지막이야. 다시는 기회 없어. 정우는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번엔 꼭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우리 민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정우가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순자는 아들과 손자의 손을 꼭 쥐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병실 안이 따뜻한 빛으로 가득 찼어요. 오랜만에 세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순자네 반찬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가게가 되었어요. 아침마다 문 앞에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여기 나물 진짜 맛있어요. 우리 엄마 반찬 맛이야. 사장님 손맛이 끝내줘요. 손님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어요. 순자는 건강을 되찾은 후 다시 가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우가 옆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새벽마다 배달 준비를 하고 오토바이로 주문받은 반찬을 배달했어요. 처음에는 서툴러서 반찬통을 쏟기도 했습니다. 길을 헤매서 배달이 늦기도 했어요. 그래도 정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배달을 다녔어요. 순자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정우가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헬멧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배달 20건 다 끝냈어요. 순자가 물병을 건네며 말했어요. 수고했다. 물 마시고 좀 쉬어라. 정우는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순자는 아들을 보며 빙그레 웃었어요. 예전에 눈치만 보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아들의 모습이 대견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가게가 북적였습니다. 민수가 계산대에 앉아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대학 합격 후 방학을 맞아 할머니 가게를 돕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완판이에요. 민수가 밝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순자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민수 덕분이야. 계산 빨리빨리 잘하네. 민수가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반찬이 맛있으니까 손님이 많은 거죠. 순자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배고프지? 점심 먹자. 할머니가 내 좋아하는 잡채 해놨어. 민수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요? 할머니 잡채 최고. 세 사람은 가게 한쪽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잡채, 시금치나물, 깍두기, 된장찌개. 순자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어요. 정우가 밥을 먹다 말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맛이에요. 제가 어릴 때 먹던 그 맛. 정우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순자가 아들에게 반찬을 더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힘들게 일했잖아.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영희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순자야, 나왔어. 영희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반갑게 맞았어요. 어머, 영희야. 이게 뭐야? 영희가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가게 오픈 2달 기념이잖아. 축하해. 하얀 생크림 케이크 위에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희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이 가게도 없었어. 영희가 손사래를 쳤어요. 무슨 소리야? 다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영희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야, 너 이제 진짜 사장님 됐네. 대단해. 순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 내 덕분이야. 평생 못 갚을 은혜야. 두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40년 우정이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한편 그 시각 주인은 허름한 고시원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어요. 주인은 컵라면을 먹으며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벌금형을 선고받았어요. 친정에서도 버림받고 남편과도 이혼했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주인은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뉴스를 봤습니다. 지역 뉴스에 익숙한 가게 이름이 떴어요. 순자네 반찬, 동네 맛집으로 입소문. 기사에는 순자가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옆에는 정우와 민수도 함께 있었어요. 주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주인은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주인은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개밥그릇에 밥을 담아주던 일, 돼지코라고 조롱하던 일, 요양병원에 버리려 했던 일. 주인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모든 행동이 자신에게 돌아올 줄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자는 가게 문을 닫고 정우, 민수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갔어요. 동네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어요. 오늘은 내가 쏜다. 칠순 때 못 먹은 생일밥 이제야 먹네. 정우와 민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때 일은 다 잊으세요. 정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순자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잊으면 안 돼. 기억해야 다시는 안 그러지. 순자의 말에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민수가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케이크 상자였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민수가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딸기 케이크 위에 촛불이 꽂혀 있었어요. 할머니, 늦었지만 생신 축하드려요. 민수가 촛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정우도 옆에서 말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때 못 해드린 거 이제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희들.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할머니, 소원 빌고 불어요. 민수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어요.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고 촛불을 후 불었어요. 촛불이 꺼지자 정우와 민수가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무슨 소원 빌었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순자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됐어. 더 바랄 게 없어. 순자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너희랑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수도 코를 훌쩍였어요.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거실벽에 남편 사진을 걸었습니다. 새 빌라에 처음으로 건 사진이었어요. 순자는 사진 속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이제 잘 살고 있어. 순자는 나직이 말했어요. 당신이 남겨준 집, 남겨준 보험금으로 새 출발했어. 고마워.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우도 이제 정신 차렸어. 걱정 마. 순자는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뒤에서 정우와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인사할게요. 민수가 남편 사진 앞에 섰어요. 할아버지, 민수예요.
할머니 잘 모실게요. 정우도 나란히 섰습니다. 어머니 코가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 지킬게요. 순자는 아들과 손자를 바라봤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자.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세 사람이 남편 사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어머니 코가 하나, 둘, 셋. 찰칵. 순자와 정우, 민수가 환하게 웃는 사진이 찍혔어요. 그 사진 뒤로 남편의 웃는 얼굴이 함께 담겼습니다. 순자는 손자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사랑해, 우리 가족. 정우와 민수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도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창밖으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강순자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차가운 겨울 끝에도 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순자의 삶도 그랬어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다시 피어나온 꽃처럼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개밥그릇에 밥을 담아주고 돼지코라고 조롱했더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실화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2023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만 건을 넘었고 그중 가족에 의한 학대가 80%가 넘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부모를 요양원에 강제 입소시키려는 사례도 해마다 늘고 있어요.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재산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지키세요. 자식에게 미리 넘기면 힘이 사라집니다. 둘째,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면 참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진짜 용기예요. 셋째, 진짜 내 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40년 지기 친구 영희처럼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에요. 넷째,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순자는 칠순에 새 가게를 열고 다시 일어섰어요.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에게 상처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순자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봄도 곧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자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자의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